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릴 적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사랑만큼은 그 어느 집보다 풍족했어요. 아버지는 새벽같이 일어나 공사판을 다니셨고 어머니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시며 저를 키워주셨죠. 그런 부모님 덕분에 저는 열심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고 대학을 졸업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편하게 사세요. 첫 월급을 받던 날 부모님께 드린 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부모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다 남편을 만난 건 회사 선배의 소개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는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식사 예약도 꼼꼼히 하고 제 말을 경청하며 부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효녀시네요. 라며 존중해주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장인어른 장모님께 정말 잘할게. 내 부모님처럼 모실게. 프로포즈할 때 지환 씨가 했던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고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시댁 식구들과의 첫 만남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우리 며느리 참 예쁘네. 라고 하셨고 시아버지도 잘 부탁합니다. 라며 아버지와 정중하게 인사하셨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모두 겉모습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첫 번째 균열이 생겼어요. 신혼집 마련 비용을 두고 시댁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신부 집에서 반은 보태는 거 아니야? 우리가 전부 다 해줄 순 없지. 저희 친정 형편을 아시면서도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셨습니다. 결국 제 적금을 모두 깨고 부모님께서 어렵게 마련해 주신 돈까지 보태서 신혼집 보증금을 마련했어요. 결혼식 날에 친정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시집 가서도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알았지? 네, 엄마,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결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찾아오셨어요. 며느리야, 너희 사는 것 좀 보러 왔어. 사전 연락도 없이 오셔서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시더니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해둔 국을 보시고는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이게 뭐야? 내 아들한테 이런 걸 먹였어? 국은 매일 아침에 새로 끓여야지. 냉동 보관한 국을 먹이다니.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 먹어요. 다른 집은 어떻게 하든 우리 아들은 신선한 음식만 먹어야 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국 끓이고 밥하는 게 아내의 도리지. 옆에 있던 남편은 제가 변명하는 걸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핸드폰만 보고 있더군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맞벌이 하는데 매일 아침 국 끓이라는 게 말이 돼? 엄마는 그렇게 사셔서 그래.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괜히 나 끌어들이지 말고. 그때부터 남편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애할 때 그렇게 자상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무관심해졌고 집안일은 당연히 제 몫이라는 듯 행동했어요. 퇴근 후에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보는 남편을 보며 저는 서서히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결혼 생활이 원래 이런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결혼 생활 2년 차에 접어들 무렵 친정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평소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기둥이 무너졌고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홀로 남게 되셨죠. 장례식장에서 남편은 제 옆에 있긴 했지만 마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인사는 했지만 정작 제가 울고 있을 때는 멀찍이 서서 담배만 피우고 있더군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혼자시니까 자주 찾아뵙고 싶어. 그래, 알았어. 근데 너무 자주는 힘들 것 같은데. 자주라는 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인데. 한두 번? 그것도 많지. 주말은 나도 쉬어야 하잖아. 그때부터 남편의 태도는 더욱 냉담해졌습니다.
제가 친정에 간다고 하면 얼굴을 찌푸렸고 특히 어머니께 생활비를 드린다는 말에는 노골적으로 불쾌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생계를 위해서 다시 동네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설거지와 홀서빙을 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엄마 일 그만두세요. 제가 생활비 드릴게요. 괜찮아. 엄마는 일하는 게 더 좋아. 집에만 있으면 네 아버지 생각만 나서 힘들더라.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매달 용돈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요. 고마워, 우리 딸. 네가 있어서 엄마는 든든해. 그렇게 저는 매달 어머니께 생활비를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런 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또 친정에 돈 보냈어? 우리도 모아야 할 게 많은데. 엄마 혼자 계시잖아.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그래도 한도가 있지. 매달 그렇게 보내면 우리는 언제 집 사? 집은 천천히 사도 되잖아. 엄마는 지금 당장 필요하신데. 네 엄마만 엄마야? 우리 엄마는 어쩌고?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연금도 받으시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이셨거든요. 비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던 중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김영숙 씨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제가 딸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이 식당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119로 이송 중이니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듣자마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황급히 조퇴를 하고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택시 안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대. 나 지금 병원 가는데 당신도 빨리 와줘. 뭐? 지금? 나 회의 중인데. 회의는 나중에 하고 엄마가 위급하시다고. 알았어. 회의만 끝나면 바로 갈게. 하지만 남편은 그날 저녁 늦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어요.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서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각오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고요? 아니 그게 무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출혈 부위가 넓어서 예후가 불확실합니다.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온몸에 연결된 각종 튜브와 기계들 그리고 창백한 얼굴.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남편이 병원에 나타났어요. 미안, 회의가 길어져서. 장모님 상태는 어때? 중환자실에 계셔. 의사 선생님이 각오하라고 하셨어. 그래, 안 됐네. 당신 밥은 먹었어? 근데 나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 먼저 들어갈게. 뭐? 지금 가려고? 어쩔 수 없잖아.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나 없으면 안 돼. 엄마가 이렇게 위급한데 당신은 회사 일만 생각해? 그럼 어쩌라고? 내가 여기 있으면 장모님이 나아지냐? 너도 내일 회사 가야 하잖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정말로 병원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병원 보호자 대기실 의자에서 잠을 청했어요. 아니, 잠을 청하려 했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회사와 병원을 오가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은 하루 2번, 각 30분씩만 면회가 가능했기에 저는 그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정신 차리세요. 엄마, 제 목소리 들리시죠? 하지만 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공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릴 뿐이었어요. 그 상태로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남편은 첫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고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 저녁에 병원 좀 와줘. 나 혼자 너무 힘들어. 오늘 회식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 주말에 갈게. 하지만 주말이 되어도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과 골프 약속이 있다는 핑계였죠. 그렇게 3주가 지났을 무렵 제 몸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회사와 병원만 오가다 보니 체중이 5kg 넘게 빠졌고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남편에게서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여보, 나 다음 주에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기로 했어. 뭐? 여행? 지금 우리 엄마가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한 달 전에 이미 예약한 거라 취소하면 위약금 내야 해. 위약금이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장모님은 네가 보면 되잖아. 나까지 매일 병원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순간 남편이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한 게 맞나?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사랑했던 게 맞나? 온갖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결국 남편은 정말로 여행을 떠났어요. 친정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는 동안 제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 여행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말이죠. 남편이 여행을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보다가 잠시 집에 들러서 옷을 챙기러 갔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낯선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이 냄새는 뭐지? 거실을 둘러보니 소파 위에 남편의 자켓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여행 가기 전날 입었던 옷이었죠. 무심코 재킷을 집어드는 순간 옷깃에서 진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향수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재킷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영수증 한 장이 나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었는데 날짜는 3일 전이었고 금액은 25만 원, 2인분 코스 요리였어요. 그날 남편은 제게 야근을 한다고 했었는데 설마 그럴 리가. 손이 떨렸지만 저는 더 확인해봐야 했습니다. 남편의 서재로 가서 옷장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셔츠 컬러에 선명하게 묻어있는 립스틱 자국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친정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고 남편은 다른 여자와 놀아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남편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차는 집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메모리 카드를 빼서 노트북으로 확인하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마우스 클릭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2주 전 영상이었어요. 오빠 오늘 정말 고마워. 나 이런데 처음 와봐.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젊은 여성이 남편과 함께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아. 민지가 좋아해 주니까 나도 기분 좋은데. 오빠 부인은 이런 거 모르지? 걱정 마. 요즘 장모님 병원 일로 정신없어서 신경도 못 써. 화면 속 남편은 태연하게 웃으며 그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영상을 볼 수가 없었어요. 노트북을 덮고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하지만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감정에만 휩싸여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남편의 노트북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카카오톡 PC 버전에 로그인하니 그동안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지야, 오늘 회식 핑계 대고 일찍 빠질게. 7시에 봐. 오빠 나 오늘 새로 산 원피스 입고 갈게. 예쁘게 봐줘. 우리 민지는 뭘 입어도 예쁘지. 아, 그리고 다음 주 제주도 여행 확정됐어. 진짜? 와, 너무 좋아. 근데 오빠 부인은 괜찮아? 걱정 마. 부모님이랑 여행 간다고 했어. 장모님이 아프니까 의심도 안 해.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말한 부모님과의 여행은 거짓말이었고 실제로는 그 여자와 제주도에 간 거였어요. 어머니의 아픔을 이용해서 불륜 여행을 간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죠. 남편의 카카오톡 채팅방 목록을 보니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의 단톡방이 있었어요. 호기심에 들어가 봤더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박민지라는 이름의 여자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 톡방에 없었어요. 며느리인 제가 빠진 우리 가족 톡방에는 불륜녀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대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민지야,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어? 내가 해줄게.
어머니 항상 감사해요. 전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 다 맛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효녀네. 며느리라는 단어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그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더 과거 대화를 올라가 봤습니다. 지환아, 그 여자랑은 빨리 정리해. 민지 같은 애가 훨씬 낫다.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타이밍 보고 있어. 민지 씨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신가? 아버님, 저희 아버지는 건설회사 운영하세요. 그래, 우리 지환이가 정말 복받았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싶었지만 이건 증거였어요. 이 증거들을 모두 확보해야 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저는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신용카드 내역도 확인해 봤어요. 제가 몰랐던 카드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명품숍.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쓰고 있었어요. 이 돈이 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통장을 확인해 보니 남편 명의로 된 제가 모르는 비밀 계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에는 놀랍게도 시어머니로부터 정기적으로 송금된 돈이 들어와 있었어요. 시댁에서 아들의 불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혼자 외롭게 투병하고 계시고 남편은 불륜녀와 제주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시댁 식구들은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오히려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여보, 잘 지내? 여기 날씨 정말 좋아. 장모님은 좀 어때?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다니.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다음 날 아침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들러 어머니를 뵙고 온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그 여자와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블랙박스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시댁의 공모를 보여주는 단톡방 대화까지. 이 정도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면서도 방조하고 심지어 재정적으로 지원했다면 공동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는 그날 바로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했어요. 며칠 후에 남편이 여행에서 돌아왔고 저는 평소처럼 집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여보, 여행은 재미있었어? 응, 날씨도 좋고 다 좋았어. 장모님은 괜찮으셔? 그냥 뭐 비슷하지.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모든 준비를 완벽히 끝낸 후에 단 한 방에 끝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남편의 여행 가방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커플 팔찌를 발견했습니다. 팔찌 안쪽에는 두 사람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팔찌를 사진으로 찍어 증거 파일에 저장했어요.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복수는 차갑게 그리고 확실하게 저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고 저는 여전히 매일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보호자분,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의 뇌기능이 계속 저하되고 있어서요. 그럼 의식을 회복하실 가능성은 없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생명 유지만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너질 것 같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눈물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예요. 정신 차리세요, 제발요. 하지만 어머니는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인공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릴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각오하라고 하셨어.
엄마가 깨어나지 못하실 수도 있대. 그래, 안 됐네. 남편은 TV를 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채널을 돌리면서 하품까지 하더군요.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듣고 있지. 장모님 상태가 안 좋다며. 그래서 내가 어쩌라고. 어쩌긴 같이 병원이라도 가주면 안 돼? 한 번만이라도. 나도 바쁘다고. 회사 일도 밀려 있고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도 해야 하는데. 저는 그 순간 이 사람이 정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카톡을 확인한 후로 남편을 볼 때마다 속이 뒤틀렸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3일 후 새벽 3시 병원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잠옷 차림 그대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을 깨우려다가 그만뒀어요. 어차피 와봤자 방해만 될 것 같았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우리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나오셨습니다. 유가족분, 임종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지만 심장박동 모니터의 선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27분, 어머니는 제 손을 잡은 채로 마지막 숨을 거두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 이렇게 떠나시다니.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이제 다른 가족분들께 연락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돌아가셨어. 뭐? 지금? 아침에 회사 일찍 출근해야 해서 지금은 못 가고 퇴근하면 저녁에 갈게. 당신 지금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데 저녁에 온다고? 어쩔 수 없잖아. 오늘 아침 일찍 중요한 미팅이 있어. 이해해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나?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회사 미팅이 먼저라고요? 시어머니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래, 안 됐네. 그런데 며느리야, 장례는 어떻게 치를 거야? 일단 병원 장례식장에서 3일장으로 할 예정이에요. 3일장? 요즘 세상에 그렇게 길게 해? 간소하게 하는 게 어때? 어머님, 제 친정어머니 장례식인데요. 그래도 요즘은 다들 간소하게 하잖아. 뭐 알아서 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장례식장을 준비하고 부고를 돌리고 어머니의 수의를 준비하는 모든 일을 저 혼자 했습니다. 친척들은 멀리 계셔서 저녁 때나 도착할 수 있다고 하셨고 남편은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미안, 미팅이 길어져서. 장모님은 어디 계셔? 빈소에 계셔. 남편은 빈소에 들어가서 형식적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가는 제 마음을 느낄 뿐이었어요. 더 가관인 건 이튿날이었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나타났는데 그들의 태도가 정말 가관이었어요.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요. 시어머니는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는 구석에 앉아서 시댁 식구들끼리만 수군거렸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는 장례식장에서 골프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빈소 한쪽 의자에 앉아서 계속 하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피곤해? 응, 어젯밤에 잠을 못 잤더니. 우리 엄마 장례식인데 아까부터 계속 하품을 하고 있네. 내가 일부러 하는 거 아니잖아. 피곤하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과는 한마디도 더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을 하고 납골당으로 향했어요. 어머니의 유골함을 안고 가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납골당에 어머니를 모시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먼저 가. 나는 엄마랑 좀 더 있을게. 그래, 알았어. 나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거야. 장모님 장례식을 마친 날 회식이라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어머니의 위패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엄마, 이제 제가 당당하게 살 거예요. 더 이상 참지 않을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소장 제출해 주세요.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 후 남편에게 이혼 소장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서류를 동시에 준비했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뭐야? 열어보면 알아. 남편이 봉투를 뜯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혼 소장? 손해배상 청구? 너 지금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지. 박민지 씨랑 제주도 여행은 재밌었어? 그 이름을 듣자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아니, 그게 그것뿐이야? 시댁 단톡방에 불륜녀 넣어놓고 나는 쏙 빼놓은 거. 시어머니가 그 여자를 며느리라고 부른 것도 다 알아. 블랙박스 영상, 카톡 대화 내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전부 다 증거로 이미 확보했는데 아니, 어떻게 내 핸드폰을 몰래 봤어? 몰래 본 게 아니라 당당하게 봤지. 내가 당신 노트북 비밀번호도 알잖아. 우리 결혼기념일로 해놓은 건 지금 생각해도 참 아이러니하더라.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용서해줘. 용서? 우리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데 불륜녀랑 여행 간 사람한테 무슨 용서를 해줘? 그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커플 팔찌까지 맞췄어? 정신이 없어서 매달 수백만 원씩 그 여자한테 쓴 거야? 남편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나 당분간 친구 집에 있을 거야. 법정에서 보자. 여보! 남편이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치고 집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민지가 다니는 회사로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예고였죠. 그리고 그 여자의 회사 인사팀에도 불륜 사실을 알렸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끼리의 불륜은 회사 내규 위반이었거든요. 일주일 후에 박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 지환 오빠 부인이시죠? 제가 죄송합니다. 소송은 취하해 주실 수 없을까요? 왜? 회사에서 소문나서 힘들어? 네, 저 회사 그만두라는 압력 받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당신은 내 남편이랑 제주도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잖아. 늦었어. 제발요. 제가 뭐든 할게요. 법정에서 보자.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한 달 후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남편과 박민지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피고로 나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법정에 세워? 이게 말이 되니? 며느리를 며느리로 안 본 건 어머님이잖아요. 불륜녀를 며느리라고 부르셨잖아요. 그건 농담이었어. 농담이요? 단톡방에서 민지 같은 애가 훨씬 낫다고 하신 것도 농담이에요? 아들 불륜 자금 대주신 것도 농담이고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저희 측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들을 차례로 제출했어요. 블랙박스 영상과 카톡 대화 캡처, 신용카드 내역과 호텔 예약 확인서, 그리고 시댁 단톡방 대화 내용까지요. 특히 시댁 단톡방 대화 내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불륜을 알고도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증거였죠. 피고 측 변호인 변론하시죠. 남편 측 변호사가 일어섰지만 제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 피고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변론이 아니라 사죄로 들리는데요. 판사님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판은 3개월 동안 이어졌어요. 그동안 남편은 몇 번이나 저에게 전화를 걸어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박민지는 결국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고 남편도 사내에서 입지가 좁아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선고 공판날이 왔어요. 피고 김지환은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박민지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이순자는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님의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또한 이혼을 인정하며 재산 분할은 원고 60%, 피고 40%로 한다. 법정을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항소는 하지 말아줘. 저 이제 어머니 며느리 아니에요. 그리고 항소요, 당연히 안 하죠. 오늘 판결 받은 거 다 받아낼 거예요. 이 나쁜 거사,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쁜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며느리가 힘들 때 외면하고 불륜하라고 도와주신 분이요. 저는 시어머니를 뿌리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한 달 후에 위자료가 모두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로 받은 돈까지 합치면 꽤 큰 금액이었어요. 남편과 상간녀는 회사에서의 입지가 완전히 무너져서 결국 둘 다 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죠. 직장에서 가까운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해서 혼자 살기 시작했고 회사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낯익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전 남편 지환이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수정아, 나 좀 도와줘. 도와달라고? 무슨 염치로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우리 엄마가 대상포진에 걸려서 누워 계셔. 너가 좀 병간호를 해줬으면 해서.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혼한 전처에게 자기 엄마 병간호를 부탁하러 왔다니. 미쳤어.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제발 부탁이야. 우리 엄마가 예전 며느리가 그립다고 하시더라. 너가 알아서 해야지. 나는 이제 남이야. 그래도 우리 한때 부부였잖아. 옛정을 생각해서라도 너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불륜녀랑 여행 간 사람이 무슨 예정을 말해? 전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쓰레기 봉투를 아직 안 버렸다는 것을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의 얼굴에 그대로 뿌렸어요. 이게 지금,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내 마지막 선물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다음에 또 오면 경찰 부를 거야. 전 남편은 얼굴을 닦으며 황급히 도망갔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후련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후로 전 남편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해요. 어머니께 받은 사랑과 제가 겪은 힘든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사랑을 표현하세요.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고 목소리를 많이 담아두세요. 사소한 일상도 영상으로 남겨두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세요. 그리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에게는 당당히 맞서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서 싸워야 진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후회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우리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